안 돼. 내 어머니가 잠드신 곳이야. 이 무덤엔 절대 손댈 수 없다. 거대한 포크레인의 육중한 삼날이 굉음을 토해내며 산을 올렸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노인은 필사적으로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두 눈은 이글거렸지만 70평생 고단했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무자비하게 삼날이 봉분을 향해 천천히 내려오는 순간 늙은이는 그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찰나 텅 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삼날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흙 속에서 꿈틀거리는 검붉은 형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뱀들이었습니다. 징그럽게 뒤엉킨 뱀무리가 마치 살아있는 재앙처럼 흙먼지 속에서 비늘을 번득이며 씩씩거렸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현장,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뱀떼의 출현에 모두가 경악했지만 이 광경은 앞으로 펼쳐질 믿을 수 없는 진실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에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70을 넘긴 박순철입니다. 여러분께 제 기구한 삶의 한 자락을 풀어놓으려니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하루는 해가 뜨기 무섭게 산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남들처럼 약수터를 가는 것도 등산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걸음이 향하는 곳은 늘 정해져 있지요. 바로 산 중턱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 제 어머니의 무덤입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밤새 안녕하셨는지요? 봉긋한 무덤 앞에 쭈그려 앉아 말을 건네는 것이 제 유일한 낙입니다. 이끼 낀 비석을 정성스레 닦고 밤새 자라난 잡초를 맨손으로 뽑아냅니다. 흙 한 줌, 풀 한 포기에도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아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참으로 박복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본처셨지만 평생을 새어머니의 등살에 밀려 눈칫밥만 드셨지요. 저 역시 본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배 다른 동생들 사이에서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차지하고는 저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생을 서름 속에 사셨던 어머니 돌아가셔서라도 편안히 잠드시게 하는 것. 그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 다툼에도 끼지 않고 묵묵히 이 묘 하나를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어머니의 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이름 모를 산새 소리만이 가득하던 그 고요한 평온을 깨뜨린 것은 산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자동차 경적이었습니다. 빵, 빵. 고개를 들어보니 좁은 산길을 위태롭게 기어 올라온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내와 화려한 옷차림의 여인이 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경조사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제 배 다른 동생, 만수와 미자였습니다. 아이고, 형님. 아직도 이러고 계셨네. 참 정성이야, 정성. 만수가 비아냥거리듯 말하며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차갑고 기분 나쁜지 저도 모르게 몸을 피했습니다. 미자는 아예 코를 찡그리며 말하더군요. 어머, 흙냄새. 오빠, 빨리 용건만 말하고 가자. 저는 불길한 예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우리 어머니를 이 자리에 모실까 해. 뭐라고? 이 자리가 명당이라잖소. 용한 사람이 콕 집어줬어. 그러니 여기 묻힌 양반은 이제 그만 파내야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도리를 잊어도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여긴 내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이다. 살아생전에도 구박만 받으셨는데 돌아가셔서까지 내쫓을 수는 없다. 제 단호한 말에 미자가 기가 차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웃겨. 그럼 이 좋은 자리를 저 양반이 차지하고 있는 게 말이 돼? 우리 엄마가 묻혀야 우리 자식들이 잘 풀린단 말이야. 막말로 형님은 자식도 없잖소. 만수가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제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자, 이거 받고 좋은 말 할 때 비켜. 이 정도면 웬만한 산 하나는 사겠네. 없는 살림에 보탬도 되고 좋지 않아? 저는 그 더러운 돈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제 평생의 한과 어머니의 존엄을 돈 몇 푼으로 능욕하려는 그들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필요 없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긴 안 돼. 당장 돌아가거라. 제 완강한 저항에 그들의 표정이 삽시간에 악기처럼 변했습니다.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다가온 것은 동생 미자였습니다. 그녀는 제 뺨을 잇는 힘껏 밀쳐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저는 힘없이 뒤로 나자빠졌고 이마가 차가운 비석에 부딪혔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를 경멸하듯 내려다보는 미자의 목소리가 악담처럼 꽂혔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비켜주는 게 좋을걸? 두고 봐.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은 다시 번쩍이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차를 보며 저는 흙투성이가 된 채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비석을 부둥켜 안고 저는 생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 평화롭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밥을 입에 넣어도 흙을 씹는 것 같았고 잠자리에 누워도 그들의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에 온다고 했지. 그 한마디가 사형 선고처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혹시나 그새 그들이 들이닥친 것은 아닐까. 혹시나 어머니의 무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평생의 안식처였던 어머니의 묘는 이제 가슴 졸이며 지켜야 하는 위태로운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이장을 찾아가 하소연도 해보았지만 가족 간의 문제라며 뾰족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가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힘없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그날이 기어코 오고야 말았습니다. 하늘은 시커먼 구름을 잔뜩 머금고 있었고 바람은 마치 흐느끼는 소리처럼 산등성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 아래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둔탁한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산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묘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복 동생 만수와 미자는 팔짱을 낀 채 서서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고 그들 옆에는 인부 두어 명과 노란색 소형 굴착기 한 대가 흉물처럼 서서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를 부르며 절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굴착기 앞으로 달려가 두 팔을 벌리고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된다. 내 몸을 먼저 밀어라. 내 몸에 흙이 덮이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만수가 혀를 차며 인부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뭐해? 저 영감 저쪽으로 끌어내. 건장한 인부들이 다가와 제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70평생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저항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늙고 쇠약한 제 몸은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신발이 벗겨진 채 질질 끌려 나와 차가운 흙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굴욕감과 서러움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인부 하나가 굴착기에 올라타 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하는 쇳소리와 함께 굴착기의 삽날이 어머니의 봉분을 향해 서서히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제가 불효자라고 눈을 질끈 감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선가 날카롭고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등산복 차림의 젊은 여인 하나가 핸드폰을 든 채 우리를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자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그러자 그 여인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남의 집안일이 아니라 범죄 현장입니다. 타인의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하는 것은 분묘 발굴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지금 하시는 모든 행동, 제 핸드폰에 녹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멈추지 않으시면 현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투와 막힘없는 법 조항에 기세등등하던 만수와 미자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도 멋쩍은 듯 슬그머니 굴착기에서 내려왔습니다. 만수가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우린 그냥 가족끼리 합의해서 이장하려는 것뿐인데. 합의요? 저기 쓰러져 계신 어르신의 모습이 합의된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어르신 동의 없는 이장은 불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당장 철수하십시오. 그녀의 서슬 퍼런 기세에 이복 형제들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 인부들을 데리고 쫓기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굉음이 사라진 산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흙투성이가 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젊은 여인이 제게 다가와 따뜻한 손길로 저를 부축해 일으켜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개만 겨우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제 떨리는 손 위로 희고 깨끗한 명함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어르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는 최지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지은 변호사님은 명함을 건네고는 저를 부축해 어머니의 묘 앞 평상에 앉혔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일단 이리 앉으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흙바닥에 넘어지며 생긴 이마의 상처를 발견하고는 가방에서 소독약과 반창고를 꺼내 능숙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오래전 제 딸아이를 보살피던 아내의 손길 같아서 뭉클한 기분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홀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병마에 쓰러지고 하나뿐이던 딸아이마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떠난 뒤 제 삶엔 텅 빈 바람만이 남았습니다. 그 모든 절망의 끝에서 제 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단 한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살아생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슬픔을 껴안아 주셨고 제 가슴 속의 울분과 후회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해 어머니를 모시며 간신히 버텼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마저 제 곁을 떠나시고 난 뒤엔 도무지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묘 앞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멈춘 듯 살아온 저에게 최 변호사님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누추하다뇨, 어르신. 이곳은 어르신의 어머니가 편히 잠드신 곳인데요. 제가 우연히 근처로 등산을 왔다가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어르신께서 혼자 당하시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네요. 그녀는 제 사정을 묻고 이복 형제들의 만행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을 보고는 직접 나서서 처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법이 왜 있겠습니까? 약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르신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다음 날부터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따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름도 몰랐던 늙은이를 위해 온몸을 내던지는 그 모습은 마치 절망 속에서 내민 마지막 동아줄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던 제게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복 형제 만수와 미자는 물리적인 방법이 막히자 더 교활한 수를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박노인 영감, 고집불통이라네. 우리 아버지가 남긴 땅인데 지 혼자 알박기 하려고 한다는구먼. 무덤이 가짜라는 소문도 있어. 사실은 돈 때문에 이러는 거래. 명당이라는데 거기 묻힌 양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할 지경이라고 난리도 아니더구먼.
마을 사람들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저를 믿는 듯 했지만 이복 형제들의 달콤한 말과 돈에 흔들리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이장님을 찾아가 마을 회관에 모여 저를 비난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고향 땅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만나는 마을 어르신들의 시선마저 싸늘해지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이런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리는 건 단순한 묘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복 형제들이 용하다는 무속인으로부터 그 묘자리가 천하의 명당이라는 말을 듣고 맹신하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명당에 자신들의 어머니를 모시면 집안이 크게 흥할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이 그들의 탐욕을 부추기고 있었던 겁니다. 명당이라는 소문은 단순한 소문이 아닐 겁니다. 어르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나 토지 대장 같은 서류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그 안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장 아버지의 낡은 유품 상자를 뒤져 유언장과 오래된 토지 대장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조차 형식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복 형제들은 유산 분배에만 혈안이었고 조문객이 다 빠져나간 뒤 저에게 오래된 상자 하나를 툭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건 형이나 가져가. 우린 필요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눈빛엔 저를 멸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 하나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딱히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아버지가 평소 모아두던 낙엽이며 오래된 신문 스크랩, 누렇게 바랜 사진 몇 장, 빛바랜 엽서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딱히 소중해 보이지도 무언가를 남기고자 했다는 느낌도 없는 그냥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것들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저는 그 상자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미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아버지였던 분이니까요. 그래서 상자는 집 안 깊숙한 장속에 조용히 넣어둔 채 그 뒤로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렇게 믿고 있던 별것 아닌 것들 속에 인생을 뒤흔들 진실이 숨어 있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본처인 제 어머니와 첩 사이에서 갈등이 심하셨고 결국 병환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에게는 무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저 남은 것이라고는 어머니의 묘가 있는 이 땅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돋보기 안경까지 써가며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수십 년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글씨를 하나하나 따라가던 그녀의 눈이 갑자기 번뜩였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여기 뭔가 이상한데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땅 말고 다른 필지의 땅을 어르신 명의로 남기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어르신 이름으로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제가 평생 존재조차 몰랐던 또 다른 땅의 집원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 따로 있었다는 말인가요?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지은 변호사님의 말은 제 머릿속을 온통 헤집어 놓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또 다른 땅이라니요. 아버지는 저에게 늘 무심하고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계모와 이복 형제들에게 휘둘리며 정작 본처의 자식인 저에게는 제대로 된 사랑이나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몰래 다른 땅을 제 명의로 남기셨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르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리하신 걸로 보입니다. 혹시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최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에겐 늘 이 어머니 묘자리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를 앓으신 뒤로는 요양원에 계셨고 제가 뵐 수 있는 날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주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고 어머니도 제 목소리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순철이냐? 그 한마디가 저에겐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무리 잊어가셔도 아들인 저만큼은 기억해 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이복 형제들이 장례를 모두 주도했고 연락도 뒤늦게 받았습니다. 이미 장례는 끝난 뒤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인사조차 못 드렸습니다. 관을 내리는 것도 국화꽃 한 송이 올리는 것도 못했습니다. 그게 제겐 두고두고 가슴에 사무치는 큰 한이었습니다. 매주 통화하던 어머니였기에 그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이복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를 정말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한평생 어머니를 힘들게 만든 계모의 눈치를 보며 살던 아버지, 그 아버지 밑에서 늘 저를 본처 자식이라며 배척했던 동생들. 저는 그들에겐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저에게 작별의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보여준 무심함과 냉정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제게 이산 중턱의 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모셨어. 명당이래. 어머니도 좋지 않겠어? 저는 그 말만 믿고 그날 이후로 이곳을 어머니의 묘라 여기며 돌봐온 것입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최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여기 집원 나와 있는 곳이 그리 멀지 않은 곳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그래도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변호사님과 저는 토지대장에 적힌 집원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임야였습니다. 잡목이 우거져 있어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험한 산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앞에서 길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굽은 허리와 무릎 때문에 그녀의 뒤를 쫓아가기 힘들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헤치고 들어갔을까 수풀이 유난히 무성한 곳에서 최 변호사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르신, 여기 뭔가 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작은 돌무덤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무성한 풀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봉분 옆에는 낡고 이끼 낀 비석 하나가 삐딱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비석의 이끼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겨진 글자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내 진정한 사랑, 첫 번째 아내 김순자의 넋을 기리며 그곳에 적힌 김순자는 바로 제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지금 제가 매일 찾아가 돌보는 저산 중턱의 묘에 묻혀 계신 줄 알았는데 이곳에 계시다니요? 충격과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 저만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그녀는 비석 아래를 살피더니 흙에 살짝 덮여 있던 낡은 도자기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겹겹이 두꺼운 비단천에 쌓인 작은 나무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에도 끄떡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 유서였습니다. 제 아버지의 글씨체는 평생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그 한 글자 한 글자에서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제 가슴을 산산이 부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순철아. 그리고 내 진정한 사랑, 순자에게 내가 살아생전 너희에게 못할 짓을 참 많이도 했다. 어미를 구박하고 너를 외면하며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다. 계집의 등살과 자식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 너희의 아픔을 모른 척했다.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느냐.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내 어미의 묘라 알려진 그 산 중턱의 자리는 사실 허묘이다. 저 계집과 그 자식들이 탐욕스럽게 노리는 그곳은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이었다. 아마 그들은 지들 엄마가 죽고 나면 그 명당 자리를 뺏으려 들 것이다. 내 어미의 유골은 내가 이곳에 세상의 눈을 피해 고이 모셨다. 평생 빛을 보지 못한 너희 둘에게 이곳에서나마 함께 편히 쉬게 해주고 싶었다. 저들이 탐내는 그 땅은 저들에게 주어버려라. 진짜 명당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곁이란다. 그리고 이 땅, 내 어미와 내가 함께 묻힌 이 땅이 내게 남기는 진짜 유산이다. 이 땅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너의 어미에 대한 내 마지막 사랑이자 속죄이니 부디 받아주거라. 내 어미를 잘 돌봐주고 이 못난 애비를 부디 용서해 주렴. 유서를 읽는 동안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저를 짓눌렀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기신 것은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찾아가 돌보던 그 묘가 빈 무덤이었다니. 어르신 괜찮으세요? 최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그녀 역시 제 사연에 깊이 공감하는 듯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잠깐만요. 최 변호사님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이 묘에는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이곳에 함께 묻히게 되신 걸까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셨죠?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나도 지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엔 아버지의 장례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말만 들었고 이복 형제들은 그냥 화장해서 낙골당에 모셨다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박노인. 아버지랑 젊을 적부터 함께 산에 다니던 분입니다.
말수 적고 조용한 분인데 그분이 혹시 최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봐야겠네요. 혹시 아버님께서 생전에 직접 준비해 두신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오래 묻어둔 돌덩이가 슬그머니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마을 아래 작은 기와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몇 해째 찾아뵙지 못한 박종배 노인이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박 어르신, 저 순철입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어이구 너냐 순철아. 주름진 얼굴 사이로도 반가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일로 좀 여쭙고 싶어 왔습니다. 박 노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루 끝으로 손짓했습니다. 들어와라. 너한텐 언젠간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었지. 그 한마디에 제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박 노인은 마루에 앉아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에 조심스레 몸을 기대며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다가 결국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다. 사실 마지막까지 내 얘기만 하셨다.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노인의 두 눈은 흐릿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양반 평생 그릇된 선택을 많이 하셨지. 본처 밀어내고 첩 데려온 것도 자식들 사이에 벽 만든 것도 그거 나도 옆에서 다 봤다. 근데 말이다. 말년에는 정말 많이 후회하시더라. 박 노인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날 불렀어. 손을 붙잡고 그러시더라. 순자 옆자리는 내가 가야 할 자리다. 순철이한텐 아무 말 말고 그 아이는 날 미워하는 게 낫다. 그게 덜 부끄럽다 그러시더구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앉은 노인의 목소리는 슬프고도 담담했습니다. 내가 그 묘자리 예전에 너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몰래 다 정리해놨어. 등기 문제도 땅주도 바꿔놓고 내 아버지가 살아생전 준비해둔 거다. 니한텐 그래도 마지막 선물로 남기고 싶어 하셨거든. 박 노인은 방 안쪽에서 오래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 2장과 손때 묻은 오래된 사진 1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유언이야. 정식으로 쓴 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손으로 직접 써놓은 거지. 날 믿고 맡기셨다. 혹시라도 네가 이 자리에 오면 그땐 보여주라고. 제 손에 쥐어진 그 종이의 글씨는 삐뚤삐뚤했고 군데군데 번져 있었지만 한자 한자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순철아, 살아생전 너희 어머니 곁을 지켜주지 못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죄였다. 그래서 마지막만큼은 내가 옆에 가 있으려 한다. 내게 미리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이건 내 잘못된 삶을 그나마 바로잡고 떠나는 길이다. 용서하지 말아라. 다만 이렇게라도 내 어머니 곁에 누울 수 있게 되어 고맙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품어왔던 미움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저 탐욕스러운 계모와 이복 형제들로부터 저와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산 중턱의 묘가 사실은 허묘였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어르신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최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제가 느끼는 혼란을 이해하는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최 변호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유서에서 말씀하신 진정한 유산이 비단 이 땅뿐만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생각입니다. 제 목소리는 뜻밖에도 차분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 의외의 반응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건 이 땅만이 아니니까요. 그들이 탐내는 그 허묘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해야지요. 아버님께서 저들이 탐내는 그 땅은 저들에게 주어버려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저 아버지의 유언을 따를 뿐입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 말을 듣더니 서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복 형제 만수와 미자에게 연락해 어르신이 오랜 고심 끝에 아버님 뜻을 받아들여 묘를 이장하기로 결정하셨다고 알렸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명당을 차지하게 되었다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날 여느 때보다 더 화려한 모습으로 산 중턱의 허묘 앞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은 물론 유명하다는 직왕과 무속인까지 대동하고 와서는 연신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잔뜩 모여들어 웅성거렸습니다. 천하의 명당을 드디어 우리 집안으로 가져오게 되었다. 만수가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로 떠벌렸습니다. 미자는 저를 비웃는 듯 바라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이렇게 될 것을 뭐하러 고집을 부렸는지 몰라. 그들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의 심장은 평온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 옆에 서서 차분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눈빛에서 강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인부들은 이복 형제들의 독촉에 따라 굴착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굉음을 내며 움직이는 굴착기의 삼날이 봉분을 향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삼날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관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굴착기가 파내려갈수록 관은커녕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부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의아함은 커져갔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더 파봐. 만수가 초조한 듯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부 하나가 삽을 깊숙이 박아 넣자 턱 하고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인부는 힘을 주어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도자기 항아리였습니다. 그때 으악! 흙 속에서 꿈틀거리는 검고 붉은 무언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징그럽게 달라붙어 꿈틀거리는 뱀들의 무리였습니다. 삼날의 놀란 뱀들은 맹렬한 기세로 몸을 비틀며 땅 위로 쏟아져 나왔고
순식간에 봉분 주변은 혐오스러운 비늘과 꿈틀거리는 몸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뱀이다. 뱀.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역겹고 섬뜩한 광경에 비명을 지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뱀들은 흙먼지 속에서 서로 뒤엉키며 씩씩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의기양양했던 이복 형제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수는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옆에 있던 미자는 얼굴을 감싸쥐고 소름 돋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런 흉측한 무속인조차 질겁하여 뒤로 나자빠졌고 지관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확신했던 명당에서 뱀떼가 쏟아져 나오다니 그 광경은 그들의 허황된 믿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듯 했습니다. 끔찍한 뱀떼의 출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비명과 욕설이 난무했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복 형제 만수와 미자는 물론 그들이 데려온 직원과 무속인까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기 바빴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떠들어대던 천하의 명당에서 이런 징그러운 광경이 펼쳐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지요. 저는 뱀떼가 서서히 흙 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 옆에서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모두들 진정하십시오. 저 뱀들은 독사가 아닙니다. 산속에 흔히 있는 뱀들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가라앉혔습니다. 뱀들이 거의 사라지자 최 변호사님은 흙을 더 걷어내던 인부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부는 잔뜩 겁에 질린 채 조심스럽게 삽을 놀렸습니다. 마침내 흙 속 깊이 박혀있던 낡은 도자기 항아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부는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복 형제 만수와 미자는 여전히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멀찍이 떨어져서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항아리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유골이 아닌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종이 뭉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들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과 이복 형제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내 아들 만수와 딸 미자에게 너희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너희의 탐욕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편지의 첫 구절부터 이복 형제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최 변호사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병들어 죽어가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재산만을 탐했다. 병상에 누운 애비를 찾아오는 대신 어떻게 하면 유산을 한 푼이라도 더 빼돌릴까 궁리했고 그마저도 모자라 애비의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않고 대충 매듭지었다. 내가 이 유언을 쓰는 이 순간에도
안 봐도 뻔한 너희 짓들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이 애비의 유골은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곳,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편히 잠들어 있다. 이복 형제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진짜 묘를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 두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만수는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하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명당이라며 눈독을 들이는 이곳은 사실 내가 너희의 탐욕을 시험하고자 만든 텅 빈 무덤, 허묘이다. 나는 너희의 끝없는 욕심이 결국 이 자리마저 파헤치리라 짐작했다. 내가 사랑하는 김순자의 유골은 너희의 더러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이미 오래전 진정으로 나와 함께 안치되어 있다. 편지가 낭독될수록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커져갔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혀를 차며 이복 형제들을 비난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복 형제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분노 그리고 패배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명당은 사실 아버지가 자신들의 탐욕을 시험하기 위한 덫이었고 그들은 스스로 그 덫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또렷하게 낭독하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너희는 나의 재산과 명예를 탐하느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잊었다. 이 허묘를 파헤친 너희의 탐욕스러운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녀는 편지를 접으며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박만수 씨, 박미자 씨, 당신들이 아버님 재산을 불법적으로 증여받은 정황에 대해 이 편지를 증거로 하여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어르신께 행사한 폭행과 협박 그리고 이 불법적인 분묘 발굴 시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최 변호사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비수처럼 이복 형제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국세청 조사와 법적 책임이라는 말에 만수와 미자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림을 넘어 노골적인 비난과 경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평생을 탐욕으로 살아온 그들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유언장 한 통과 뱀떼의 출현 그리고 최 변호사님의 명쾌한 변론으로 인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복 형제들은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묘까지 파헤치려 한패류나 돈에 눈이 멀어 가족도 팔아먹을 인간들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급속도로 기울었고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면서 불법 증여와 탈세 혐의가 줄줄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는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만수와 미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몰락한 사업가와 재벌 사모님이라는 가면을 벗어 던진 채 초라하고 지친 모습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들의 눈에서는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어머니의 묘까지 파헤치려 했던 그들의 사죄를 듣고 있으니 제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습니다. 한때는 그들에게 갚아주고 싶은 원망이 들끓었지만
아버지의 유서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된 후로는 더 이상 분노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도 그렇다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들을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제가 복수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탐욕으로 쌓아 올린 업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만수와 미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최 변호사님과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잠든 진짜 묘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조용히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 제가 오해하고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따뜻한 햇살이 비석을 비추는 가운데 저는 비로소 평생을 짓눌렀던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듯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사랑과 저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 옆에서 말없이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최 변호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정말이지 변호사님이 아니셨더라면 저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최 변호사님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은혜라뇨. 어르신께서 아픔을 딛고 일어서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르신께 뭔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한 듯 진지했습니다. 어르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이 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르신께서 평생 지켜온 어머니의 마지막 안식처인 이곳 말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땅은 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지. 이 유산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들은 최 변호사님은 제 눈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공감과 함께 제가 어떤 결심을 할지 미리 짐작한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어르신의 마지막 결심, 제가 돕겠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 편에 서서 마지막까지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복 형제 만수와 미자는 국세청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업은 물론 모든 명예를 잃고 결국 재산을 탕진한 채 세상의 냉대 속에 조용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몇 달 후 아버지가 유서와 함께 제게 남긴 그 임야 위에 작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땅을 팔아 개인적인 부를 누리는 대신 마을에 기부하여 효나눔 회관이라는 이름의 경로당 겸 작은 도서관을 지은 것입니다. 이 결심은 제가 혼자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변호사님과의 긴 대화 끝에 그리고 아버지의 유서를 되뇌며 내린 가장 값진 선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이장님까지 앞장서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삽을 뜨고 벽돌을 나르는 모든 과정이 이웃들의 정성으로 채워졌습니다. 제 오랜 삶의 터전인 이 마을에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기리는 공간이 생겨난다는 사실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작은 기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박순철이라는 제 이름과 최지은 변호사님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축하를 받으며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 노인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셨고 그 앞에선 동네 어르신들이 연신 고생 많으셨다며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비밀을 지켜주고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신 분이기에 그날의 박 노인은 누구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제 옆에는 최 변호사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짜 묘를 찾아 조용히 독백했습니다. 그 곁에는 늘 그랬듯 최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두 분이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은 땅이나 돈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길을 알려준 것은 바로 최 변호사님입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뜻밖의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홀로 세상에 헤쳐왔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주었던 도움처럼 저 또한 그녀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부터 내가 자네 부모가 되어주겠네. 언제든 찾아오게. 내 자네에게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채워주고 싶네. 제 말에 최 변호사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왕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그녀는 저에게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며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나날이었습니다. 효 나눔 회관에서는 오늘도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낡은 서재에는 빛바랜 책들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땅이나 돈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피어나는 따뜻한 공동체의 가치임을 보여주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홀로 외롭게 산을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을 묵묵히 살아온 박순철 어르신이 겪은 시련과 그 속에서 찾아낸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혈육의 도리를 저버린 이복 형제들의 말로는 결국 스스로 파멸을 자초했지요. 그와 달리 박순철 어르신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고 물질적 유산이 아닌 사랑과 용서,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박순철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